예, 오늘은 공학심리학과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학심리학과 디자인 파트는 인지공학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인지공학 분야는 우리 심리학 영역 중에서 인지심리학 분야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러한 인지심리학 분야와 공학 관련된 분야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개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아주 많은 기기들이 발달되어 있죠. 이전만 해도 사실은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내비게이션 장치, 이런 첨단 제품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발전되어서 로봇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드론도 있고, 더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더 많은 그런 첨단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이 발전되고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차원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좋은 제품들은 아니었지요. 거기다가 사용법이 복잡하고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자칫 실수라도 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명의 이기를 사람들하고 가까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더욱 발전된 공학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 인지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발전된 것이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발전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대시켜주고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인간의 요인, 우리 인간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 그리고 공학심리학 또는 인간공학과 관련된 주제라고 볼 수 있고, 그거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인지심리학의 지각, 주의, 기억, 판단, 이런 문제로 좁혀서 보게 되면 바로 그게 인지공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공학이라는 것은 인지심리학의 또는 인지과학을 제품의 디자인 또는 작업, 시스템 운영과 설계 등등의 여러 산업 장면에 응용하는 그런 분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진흥하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AI가 이제 엄청 발전해 왔죠. 그리고 발전되어 있고요. 인간과 기계 그리고 어떤 지능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손의 지능이나 머리의 지능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만은 아니에요. 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의 사고 능력과 손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 주변의 그런 자연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워왔고, 다른 한편으로 또 그러한 방법들을 또 창조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손이 한 일은 인간의 손을 빌어서 할 힘 또는 노동력을 환경에다가 분산시켜 놓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인류 문명 산출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글자, 문자라고 하는 부분 또한 손을 이용한 것이었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팔만대장경이라는 것도 다 일일이 손으로 그렇게 조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의 발달과 문자의 발달을 이룩했고, 또 언어의 발달은 한 개인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해줬고, 또 문자의 발달은 이러한 능력의 공유 범위를 세대를 쭉 연장시키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록의 기술, 그리고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한 기록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많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들이 대중들에게 전파가 되어 왔죠. 이런 기록의 기술은 바로 지식과 기술의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 기술과 인쇄술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인간의 기억 보조장치로 활용이 되어 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지식과 기술, 다양한 기록을 통해서 타인과 공유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결국은 인간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능을 주변 환경 속에다가 분산시켜 놓을 수 있게 됐고, 또 인간의 지적 능력의 확장과 분산을 촉발시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손과 지능 부분이 기계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계는 손의 지능, 나아가서 몸의 지능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적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구를 또는 연장을 포함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환경 속에서 힘을 분산 저장해 둔 셈이죠. 아주 오래전에 원시시대에는 우리가 인간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냥 도구를 만들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냥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또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먹이를 창출한 거죠. 근데 지금은 기계가 지능을 대신하고 나아가서 인간과 지능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이미 로봇이 완전히 거의 구현되어 있고, 로봇의 어떤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의 감정까지도 표출할 수 있는 시대가 다 됐어요. 너무나 빨리 변해온 거고, 최근에 그런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기계의 역할을 손과 몸의 지능의 확대에서 머리의 지능 확대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것이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몇 년 후가 될진 몰라도 이러한 미래가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지능적 시스템으로서 우리 인간과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공학은 주로 기계의 손과 몸의 작업 대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간과 손과 몸을 사용하는 작업에 포함되는 기계 간의 관계를 최적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온 겁니다. 근데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컴퓨터의 발명과 기술의 어떤 진보로 인해 대부분의 새로운 기계들과 기존의 기계들의 조차도 인간의 지능 역할을 대행하는 컴퓨팅이 마이크로칩으로 내장되어서 기계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 똑똑한 수준이 인간을 뛰어넘고 있어요. 요즘 AI, 챗 GTP 같은 것들도 엄청 확산이 되어 있고, 요번에 또 새로 GPT의 새로운 버전이 더욱 놀라운 시대가 됐죠. 이제 기계들이 우리 인간의 그 손과 몸이 하는 일들을 대신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능적인 일들도 이미 대신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요구가 바로 인간과 동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지능적 시스템에 대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인간 기계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인지공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창출해낸 거죠. 더욱더 그 연구 영역이 빠르게 발전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우리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예전에는 자연환경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 인공환경이 늘어났고, 거기다가 지금은 가상환경이라는 것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까지도. 그래서 이러한 그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이러한 환경이라는 것에서 아주 다른 새로운 환경이 뭐가 등장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그런 새로운 기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또 다른 세계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인지과학의 응용 분야로서 인지공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발전된 건데, 인지과학은 인간의 지식의 본질은 물론 컴퓨터를 포함하고 있는 각종 인공물들에 관련된 지식체계의 본질을 연구하는 종합과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이었던 부분이 바로 모든 지능적 체계의 지능적 활동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능이라는 개념이 환경의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적응 능력은 학습이 가능한 유기적 체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과정이 그런 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과 또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 동안에 발생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는 인간과 컴퓨터를 포함하는 지능적 시스템의
지능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그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모든 자연환경, 인공환경,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 과상환경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지공학이라는 것은 이런 인지과학의 성과와 다양한 방법론을 공학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인간 위주로 이루어진 모든 형태의 인간 환경의 상호작용을 토탈 시스템으로서의 인간 환경 시스템으로 재규정을 하고, 또 그거를 지능화함으로써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품을 줄임과 동시에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지과학의 응용으로서의 인지공학은 인지과학적 탐구 속에 포함된 인간을 비롯한 지능적 시스템과 그것의 존재 맥락인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본질적으로 하는 인간 환경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인간과 기계 또는 인간과 환경 체계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공학과는 그 출발선에서부터 가정이 좀 다르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지공학이라는 영역은 우리 심리학의 인지과학과는 조금 더 다른 확장된 영역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공학, 휴먼 팩터 또는 에르고노믹스다라고 얘기하는 인간공학은 기계나 도구 등의 사용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과 기계 체계의 효율성의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공학은 인간 수행 자체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기술 체계에 적용하는 학문 분야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탕은 인지공학에서 인지심리학을 기초로 하는 그 영역을 인간공학에다가 사실은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공학의 궁극적 연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의 향상과 안전성,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이 인지공학 분야를 국내에서 연구하는 학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심리학과에서 이 인지공학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는 광운대학교의 이영철 교수 한 분뿐이 안 계세요. 물론 최근에 또 다른 그 교수들도 조금씩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심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중에는 이영철 교수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새로 들어온 교수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 분야가 그렇게 우리 국내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공학자들은 그 인간의 수행에 대한 모델과 이론을 개발하고, 또 이를 산업 분야의 설계에 적용하고, 또 수행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면서 최근엔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환경 설계, 작업 설계 작업 등을 수행하고 신체적, 정신적 소모를 평가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이 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잘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일단 인간공학의 연구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신체 인간공학, 그래서 생체 측정, 생체 역학, 산업안전 분야, 그리고 인지적 인간공학, 인간 수행이론, 공학심리학, 행동결정이론, 세 번째가 거시적 인간공학이다라고 해서 시스템이론 또는 조직심리학, 이런 분야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학 분야에 가면 산업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이제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분야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공학이 의학, 생물학, 환경공학, 시스템 제어공학, 작업연구, 작업방법연구, 산업디자인, 실험심리학 등의 다양한 우리 인간과 관련된 학문 분야들의 기초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실은 학문 분야하고 사실 융복합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지공학, 인간공학이 연구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인간공학의 어떤 필요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인지적 도구의 출현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컴퓨터였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인지 또는 정보 처리를 대신해주는 인지적인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능화된 기계. 이제는 뭐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도 AI가 탑재된 컴퓨터가 등장했어요. 내가 오늘인가 아마 어제인가 아침 뉴스를 보는데 아마 어젯밤에 뉴스에도 나온 것 같고요. 그런 신제품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이 됐어요. AI가 탑재된,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를 생산하거나 출시하지는 않아요, 잘. 노트북은 이제 서페이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긴 했는데, PC는 잘 만들지 않았는데, 최근에 AI가 탑재된 PC를 아예 제품으로 생산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아마 점점 더 이런 기계들이 컴퓨터들이 더 많이 등장할 거예요. 인지적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사실은 아주 이미 익숙해져 있고 친숙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나 같은 그런 유형의 시스템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회적 제도와 같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 무형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이 바로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이러한 유무형의 시스템 속에 분산시키는 작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이러한 인터페이스라는 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인지공학의 어떤 정의를 보면 지금 제가 이 디자인 심리학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이 바로 노만이라는 학자죠. 사용자 중심 디자인 과학으로 공학적인 디자인 원칙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과 수행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것과 이러한 이해를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을 고안하는데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노만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80년대 중반에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최근에는 훨씬 더 많이 발전된 그런 내용이 더 풍부해졌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전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는 인지공학을 하나의 개인과 기술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인지로서의 인간 기계 시스템을 함께 고려하게 된 것이고, 또 분산인지라고 하는 게 다름 아닌 지능을 주변 환경에 분산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분산인지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또 인터넷의 확산으로 더욱더 되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이미 인터넷으로 인해서 최근에 뿐만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SNS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산시킨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인간의 인지공학의 학문적 특성을 좀 살펴보면 인간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설계를 위한 원칙, 방법론, 도구 개발을 위한 학제적 접근이다.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융복합적인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인지공학이라는 것은 복잡도가 높은 인간 행동에 관한 연구다라고 하는 거고, 또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진 이런 인지심리학과는 달리 생활과 현장에 적용되는 학문이고, 또 인지공학은 적용되는 문제 영역에 대한 정확한 의미론적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공학은 단순히 문제 현상에 대한 이론만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현상을 변화시켜서 인간의 수행을 향상시키거나 최적화시키고 실수와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공학은 인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다라고 하고,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이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리고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연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디자인 심리학 차원에서 보면 이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이 아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우리 현대인은 타인들과 어울리는 시간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기계와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훨씬 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여러분들 손에 들고 다니는 지금 스마트폰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들 오직하면 수업 시간에도 휴대폰을 못 놓고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자는 시간 빼고는 스마트폰하고 보내는 시간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게 참 문제이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여기도 예를 들어놨지만, 그죠?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그 스마트폰에 전화번호를 어떻게 불러와야 하는지를 사용자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 연락처를 불러올 수 있는 그 인터페이스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죠? 컴퓨터를 일방적인 조작 장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의사소통하면서 작업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초기에는 인간이 이제 그 컴퓨터에 명령어를 쳐서 컴퓨터를 작동시켰어요. 그게 이제 애플 컴퓨터죠. 초기에 나온. 근데 윈도우가 등장하면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운영 체계를 개발하는 회사가 컴퓨터예요. 그죠? 윈도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컴퓨터의 운영 체계를 도스에서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거에서 윈도우로 바꾼 게 바로 엄청난 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윈도우가 등장하면서 이제 컴퓨터는 문자를 명령으로 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클릭만 하면 되죠. 그 윈도우의 창에 있는 아이콘을, 그 아이콘이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시켜주는, 상호작용하게끔 연결시켜주는, 그죠?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게 아마 80년대 중반으로 저는 생각돼요. 윈도우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뭐 문자나 명령어, 즉 그 당시에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명령어를 알아야지만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 명령어 없이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준 거죠. 그 당시엔 그게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전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죠. 이러한 측면은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반영이 됐어요. 소프트웨어의 기능 부분보다 인간과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접촉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 더 많은 노력들이 투입되어 온 겁니다. 그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으로 그 사용성이 높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및 사용성 문제라는 것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구나 가전제품 뿐만이 아니라 건축물, 설치물, 다양한 그 도로에 있는 그런 정보에도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자인 심리학에서 바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인간의 활동하고 시스템의 활동 사이를 중개해주는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말이 등장했고,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제품 자체 또는 디스플레이와 조작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과 그들의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다 포함되는 거죠. 지금 뭐 여러분들 태블릿 다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만 해도 작동되잖아요. 터치스크린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터치스크린이라는 거고, 그것으로 요즘 컴퓨터도 노트북도 그런 게 나왔고 PC도 그런 게 등장했어요. 이제 뭐 이런 그 마우스나 키보드는 글자 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냥 손가락으로 터치만 해도 그 아이콘만 클릭해도 다 작동이 되잖아요. 굉장히 편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초기에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다룰 때 상호작용 양식을 결정짓는 아이콘, 그리고 그래픽, 메뉴, 명령어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직접 명령어를 칠 필요가 없이 그 아이콘만 눌러주면 되잖아요. 클릭하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인간의 지각과 인지 방식과 조화롭게 연결시키는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처음 출발할 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용자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사용자의 실수를 고려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 인터페이스에서는 그 점이 더욱 중요한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시스템의 상호작용 중심에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었고, 이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 지원하느냐가 인터페이스의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나 옛날 PC죠. 이거는 옛날 PC 화면이었는데 요즘 아이콘들이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이런 아이콘들이. 그죠? 이걸 보면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문자가 여기에 다 달려있긴 하지만 그게 없어도 우리는 이게 뭘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다 알아요. 이런 휴대폰 화면을 봐도 이런 인터페이스가 다 돼 있죠. 그죠? 사실은 이것도 다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인터페이스들, 수많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 인터페이스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대부분 다 알아요. 뭐 모르고 좀 애매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아주 쉽게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콘 디자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그 분야도 엄청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거에 어떤 처음 초기에 등장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PC 말고 PDA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뭐 휴대폰 초창기에 이 PDA라는 게 바로 휴대폰 기능은 없지만 그 통화 기능은 없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태블릿 PC 같은 거예요. 그 PDA가. 그래서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 PC 기능을 할 수 있는 핸드폰 같은 거예요. 근데 통화 기능은 없어요. PDA. 아마 제 기억으로는 통화 기능은 없이 PC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PDA였습니다. 그래서 이 PC나 PDA 휴대폰에 모두 일정 기능이 있지만 그 일정을 표시하는 기능 측면이나 이동의 편리성 측면에서는 서로 또 차이가 좀 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일정 관리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고, 그러한 일정 관리 방식도 아주 편리하고 쉬운 그런 시스템을 선호하는 거죠. 뭐 지금도 PC에도 있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가 있죠. 태블릿 같은 경우도 다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설계해 줌으로써 시스템의 기능성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이런 기능성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목적과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성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터페이스의 신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신미성이에요. 근데 그게 보기 좋고 그래도 알아보기가 쉬워야 되고요. 근데 또 이뻐야 되지, 그 아이콘 모양이. 그게 이제 신미성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미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호감과 애용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모양이 별로 안 이쁘면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기능성의 약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사용 편리성, 사용 편의성 또는 사용성이라는 측면도 중요한데,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심미적으로 뛰어나도 사용이 불편하고 고장이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에 있는 인터페이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방식도 다르게 작동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동화된 인터페이스는 복잡한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신속하게 작용하고 대부분의 경우 오작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자동화 시켜놨을 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모든 시스템을 다 자동화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동화, 이도 저도 안 되면 자동화 시키라 그랬는데 그 자동화가 다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특별한 사용법을 좀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화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아예 시스템 전체가 불능이 되는 거죠. 오작동이로 인해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도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동 조작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조작법이 어렵거나 효율성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임기응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전체가 고장나는 일은 아예 발생하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다룰 수 있다는 통제의 느낌을 준다. 즉 내가 시스템을 직접 조작함으로써, 작동시킴으로써 통제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의 역할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무엇을 표시하는 것이 좋은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스템의 현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사용자가 할 일을 명령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과제의 복잡성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태를 표시하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판단과 최종 결정을 넘겨주고 그것을 사용자로 하여금 유능하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명령하는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지시를 잘 따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 표시를 하는 인터페이스와 명령을 하고 인터페이스는 좀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시스템 상태와 필요한 조작이 1대1로 대응을 하게 되면
명령 표시 인터페이스는 충분할 것이고 또 상태 표시 인터페이스도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근데 조건과 행위의 대응의 가짓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결과에서 아주 나쁜 결과까지 다양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명령 표시 인터페이스가 바로 최악의 사태는 모면하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들 하셨어요.